골프 동호회, 수영 동호회 많고요. 최근에는 이제 마라톤 동호회나 배드민턴 동호회, 테니스 동호회 이런 데가 많습니다. 항상 술이 문제예요. 술에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술로 인해서 둘 다 한번 일을 저지르고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술이 없어도 그게 좀 쉬워져요. 불륜이 일어나는 장소 어디가 제일 많을까요? 1위부터 5위까지 알려주신다면요. 저 김태형 변호사의 빅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면은 5위는 여행지입니다. 여행지에 가면은 원래 안 그러던 사람들도 마음이 좀 노곤노곤해지면서 예, 로맨틱한 분위기가 되거든요. 같이 가는데 어떻게 사고가 터져요? 아니요. 그런 이제 부부 같이 가는 경우에서 사고가 터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요즘에는 이제 뭐 여자친구든 아니면 배우자든 혼자 뭐 친구들끼리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없이 혼자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동성 친구들이랑 갔을 때 불륜이 일어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아, 진짜. 네. 거기 남녀 섞인 거 친구들과 놀러 간다는데 그걸 완전히 막는 것도 사실은. 그렇죠. 이게 뭐 근데 모든 사람들이 혼자 여행 갔을 때 아니면 동성 친구들이랑 여행 갔을 때 불륜에 엮인다고 볼 수는 없고요. 없지만. 그런 어떤 평상시에 안 그런 사람들도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예. 왜냐하면 또 여행 가면은 좋은 구경에 또 와인 한잔 하다 보면은 로맨틱해지고 또 낯선 장소에서 낯선 사람과 만나면은 좀 풀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좀 봤습니다. 그게 무조건 잘못이라기보다는 여행지를 가는 게 어쨌든 위험해질 수 있다. 4위는요? 4위는 바로 운동 공간입니다. 헬스장, 그리고 뭐 골프 연습장, 수영장도 들어갈 수 있고요. 네. 뭐 그런 데서 아무래도 뭐 운동을 하다 보면은 특히 헬스장 같은데 매력적인 남성으로 따지면 근육질의 몸매나 여성분 아주 날씬하게 잘 단련된 그런 몸매를 보다 보면은 조금 없던 욕구도 생기고 말을 한번 걸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는 그런 장소에서 불륜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3위는요? 3위는 바로 직장입니다. 회사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직장에서 왜 굳이 그렇게 위험한 장소에서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뭐 사내 불륜이 일어나는 경우에 그 사람들이 사실 회사에서 그 불륜을 걸리게 되면은 징계를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 외부 사람들이랑 불륜 유지하는 것보다 굉장히 위험해요. 사내 분리는 회사 품위 유지 의무에 대해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데 그거가 더 도파민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불륜에 어떤 도파민 중독된 사람은 걸릴지도 모르는데 몰래 한다는. 몰래 이제 만나서 뭐 차 안에서나 아니면 모텔 가서 이렇게 성관계를 할 수도 있는데 직장 안에서 이렇게 회의실이나 잠깐 이제 다른 사람 없는데 언제 들어올지도 몰라요. 그때 이제 뭐 키스를 한다든지 스킨십을 하고 아니면 회사 화장실에서 또 애정행각을 하고 그럴 때 아주 극도의 도파민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자, 2위는요? 2위는 뭐 많은 분들이 예상할 수도 있고 예상 못할 수도 있지만 집입니다. 집을 제가 의외로 많이 봤어요. 되게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역시 어떤 스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집에서 어떤 증거 영상이 나왔는데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이혼 청구할 때 유책 사유로 부정행위가 들어가고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나오잖아요. 부정행위 장소 보면은 집에다 이제 불륜이 의심되는 그 상대방에 대한 불륜을 발견하기 위해서 집에다 도청 장치를 심어 놓는데 그 집안에서 그런 성관계를 하거나 그런 음성들이 녹취가 돼서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심지어는 제가 영상도 봤어요. 영상을 봤는데 이게 너무 충격이었는데 그 영상에서 어떻게 그 영상이 입수돼서 증거로 제출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상에 보면은 어떤 여성이 남편이 출근한 틈을 타서 상간남을 집에 들여보내요. 상간남이 집에 왔어요. 근데 상간남이 이제 그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그거를 찍는 거예요. 찍는 것까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흥분해서 그 여성도 찍고 자기도 찍고 뭐 자기 몸도 찍고 그래서 막 그랬는데 그 옆에 한 3살, 4살 딸이 있어요. 딸. 그 여성분의 딸. 그게 그 영상에 그 아이가 이렇게 엄마랑 아빠도 아닌 남자가 그 애정행각을 하는 거 보는 게 찍혀 있다니까요. 그 남자도 정신이 나갔지만 그 엄마가 진짜 동물이죠, 동물. 그냥... 막 웃고 있어요. 그 영상 안에서 막 하하하 막 해서 너 미친 거죠. 그 약간 변태들이죠. 근데 전 그거 보면서 이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엄청난 아동 학대거든요. 야, 이 불륜의 그 도파민에 중독된 사람이 거의 뭐 동물 인면수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랑 유자 보통은 그럴 수 없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네. 인간 이하의 그런 동물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정도의 나이지만
그거에 굉장히 잔상이 남고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치료를 받아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재판을 많이 하시면서 그리고 변호사로서 있으면서 인간보다 못한 인간들이 생각보다 많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 여성은 제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또 재판까지 가는 분들이니까 더 또 그런 케이스가 그렇죠. 뭐 보통 사람들은 아닐 수도 있죠. 네. 예. 자, 마지막 1위는요? 1위는 뭐 너무나 흔하고 전통적인 호텔과 모텔입니다. 예. 그곳에서 뭐 부정행위 일어나고 네. 증거로 항상 제일 많이 제출되고 네. 그 뭐 CCTV 그리고 그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증거 보전 신청도 거기에 제일 많이 돼요. 그래서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모텔이나 호텔에서 들락날락하는 그 CCTV 화면이 그렇게 오래 보관하지 않거든요. 네. 뭐 길어야 뭐 한 달이고 2, 3주면은 다 삭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불륜행위를 발견하는데 그게 며칠 전이다. 그러면은 바로 그 증거 보전 신청해서 모텔이나 호텔에 CCTV를 확보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엘리베이터에 같이 드나드는 장면을 확보해도 되고요. 근데 그렇게 확보해도 충분한 증거가 되나요? 왜냐면 이게 성관계 영상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이혼 드라마나 그런 거 보면 이렇게 올라서 그 여직원은 커피 한 잔 마셨어. 올라서 잠깐 쉬다가 이야기만 하다 나왔어.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부정행위가 간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간통죄에서의 그 간음은 이제 성관계를 의미하는 거고 부정행위는 사실 꼭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좀 남들이 봤을 때 부적절한 행위를 하면 그 부정행위가 되고 그건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호텔을 유부남이나 유부녀가 배우자가 아닌 사람이랑 드나드는 것 자체만으로 부정행위가 되고 또 하나는 아무리 뭐 판사님들이 바보입니까? 같이 그렇게 뭐 호텔에 들어가서 손만 잡았다 이렇게 믿는 경우는 드물죠. 왜 동호회가 없어요? 왜 동호회가 없는지랑 동호회는 제가 뭐 불륜의 장소를 특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거는 이제 운동 공간 안에 들어가는 거고 따로 이제 동호회도 당연히 있죠. 자, 바람 많이 피는 스포츠 동호회 좀 어떤 곳이 먼저 말씀드리는데 제가 특정 동호회를 뭐 비방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저만의 그 데이터로 말씀드리는 단골 거고 메뉴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게 뭐 항상 뭐 이 동호회가 그렇다고 해서 뭐 100% 다 그런 건 아니고 건전한 동호회도 많거든요. 그렇죠. 제가 전통적으로 많이 본 동호회는 이제 산악동호회. 산악동호회 굉장히 긴 시간을 함께 하잖아요. 등산하면서 얘기도 많이 하고 또 가파른 길을 가다 보면은 또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고 손도 잡아주면서 찌릿찌릿하거든요. 그 왜 밀어줘? 혼자서 등산 다 잘하는데. 글쎄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뭐 관심 있는 사람이면은 뒤에서 밀어주기도 하고 또 최근에 몇 년 전에 많이 했던 게 이제 골프 동호회, 수영 동호회. 수영 동호회 많고요. 최근에는 이제 골프 인구가 좀 줄어서 그런지 마라톤 동호회나 뭐 배드민턴 동호회, 테니스 동호회 이런 데가 많습니다. 이게 좀 특징이 뭐냐면은 골프 동호회 같은 경우나 수영 동호회 같은 경우에 딱 봐도 알잖아요. 수영 동호회 가면 몸매 다 드러나죠. 골프 동호회는 뭐 골프 치시나요 혹시? 쳐봤습니다. 몸매가 다 드러나죠. 몸매 다 드러나고 이 스윙에서 그 사람의 어떤 탄력이라든지 유연성 이런 거 다 볼 수 있고 또 나아가서 이제 카트를 타다 보면 굉장히 밀착돼 있거든요. 그래서 딱 붙어서 네 명이 타서 오손도손 얘기하다 보면은 성격 알 수 있죠. 몸매 알 수 있죠. 스크린 다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그것만 합니까? 끝나고 꼭 회식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매력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다 파악이 되면서 접근을 하게 되죠. 술에 알코올의 힘을 빌려서 나 사실은 뭐 이 오빠 마음에 들어 나도 마음에 들어 그럼 사단이 나는 경우가 많고 그런 의미에서 운동 동호회는 아니지만 프리 게이 때는 뭐 와인 동호회 아니면은 뭐 대학원 과정 중에 최고의 과정 이런 데서도 이제 술자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보면 재판을 오래 하고 이렇게 보면 항상 술이 문제예요. 술이 문제다. 술에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맨정신이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술로 인해서 둘 다 이성이 약간 약해진 상태에서 한번 일을 저지르고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술이 없어도 그게 좀 쉬워져요. 한 번이 어렵지 뭐 두 번, 세 번이 어렵진 않잖아요. 술이 문제라고 하셔서 그럼 어떤 조건이 형성될 때 외도가 좀 잘 발생해요? 외도가 발생하는 조건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배우자를 예를 들게요. 배우자로부터 사랑을 못 받아요. 정서적으로 교감도 없어요. 무시당하거나 뭐 심지어 학대당하거나 그러거나 뭐 억압당하거나 이런 상태에서 누가 옆에 와갖고 조금 잘해주면서 그 사람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면은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접근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이 뭐 때문에 힘든지 안다. 나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다.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이제 열게 되면은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좀 비일상적인 상황, 여행지라든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뭐 기차 안이라든지 우연한 만남에서 또 정서적 교감이 이루어지는 대화가 생기면은 그때 넘어가기 쉽고요. 그리고 약간 뭐 좀 충동성이 좀 강할 때가 있어요. 충동성이 강하게 발현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일을 되게 열심히 하고 막 힘든 상황에서 그날 저녁 회식을 했는데 뭐 동료나 아니면은 후배나 아니면 직원이 좀 위로해주면서 아 고생하셨어요 힘드시죠. 그런데 집에서 받지 못한 그런 위로를 받으면은 그 상황에서 또 술까지 한 잔 들어가면은 이게 눈이 풀리면서 그 사람이 막 이상형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손 잡게 되고 점점 진도가 나가는 거죠. 아니 그러면 사회생활을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네.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사회생활에 술이 또 완전히 빠질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술을 좀 만취할 정도로 하면 안 되고 두 번째로 가능하면 이성과 단둘이 하는 술자리는 좀 피하는 게 좋아요. 그거는 단둘이 이성과 술자리는 안 하는 게 배우자에 대한 매너 아닌가요? 매너죠. 근데 식사까지는 몰라도 점심에 회사 생활을 뭐 동료들 밥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남자 판사셨으니까 여자 판사랑 어떻게 하다 보면 점심에 그냥 법원 내 식당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밥 먹는 게 문제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식사 정도는 괜찮은데 거기 이제 술이 들어가게 되다 보면은 좀 위험해질 수도 있고 또 불가피하게 뭐 영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바이어나 상대 거래처 상대방이 동성의 경우에 1대1로 이렇게 만나면서 긴밀한 얘기 할 때도 많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여성분들도 많이 사회 진출해 있기 때문에 상대 거래처의 바이어가 여성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대1로 만나는 상황을 무조건 피할 수 있다. 그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그때는 미리 배우자한테 차라리 솔직히 얘기를 하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 오해를 사지 않도록. 그리고 자기도 나갈 때 미리 그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더 취하지 않고 정신 바짝 차리고 돼야겠죠, 이성을. 자, 배우자도 바람 피우는 사람들의 심리랑 그 이유는 뭘까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제가 분석해보면은 한 3가지 정도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한 그 욕구 충족형이에요. 욕구 충족형. 이 성욕이 워낙 강한 거죠.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하고 성욕이 강해서 한 사람과의 성관계로는 만족을 못해요. 자기는 에너지가 많으니까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래서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른바 황소개구리처럼 아무나 보면은 성관계를 하는 그런 형태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애정결핍형,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늘 이제 자기가 관심을 받고 자기 인정 욕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외도를 통해서 내가 아직 살아있고 사랑받고 있다. 그걸 느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해받고 나도 저 사람한테 소중한 사람이고 싶다. 근데 그런 유형의 경우는 대체로 배우자와의 관계가 안 좋아요. 아까 말한 그 성욕 충족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은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유형은 요즘에 제가 많이 보고 있는데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네, 복수형은 뭐냐면은 그냥 뭐 문제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 바람핀 거 알았어요, 배우자가. 근데 난 이혼은 하기 싫어요. 네가 한 번 했으니까 나도 한 번 풀어야 된다. 복수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 네. 복수하고 나서 우리 쌤쌤 하자. 쿨하죠. 그러면서도 근데 쌤쌤이 되나요? 그거 알 수가 없는 거죠. 뭐 감정이나 횟수 이렇게 알 수는 없는 건데 그런 복수형 왜 바람을 폈냐, 왜 외도를 했냐 제가 법정에서 물어봤을 때 저 사람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생각 외로 많았습니다. 네. 자, 그럼 결혼 전 바람필 사람인지 아는 방법이 있다면요. 간상, 뭐 성격상, 특징, 뭐 보이는 경우도 있나요? 판사로서 딱 원고 피고 섰는 분들, 아니면 변호사로서 고객분들 왔을 때 딱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완전히 자기 위주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서 남이 뭐 상처를 받던 배우자가 힘들어하든 말든 남의 상처에는 관심이 없고 내 욕구가 항상 먼저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 만나다 보면은 저 사람 항상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자기가 원하는 장소만 가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이성과 바람을 필 가능성이 크고 또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바람을 폈을 때 우리 배우자가 얼마나 힘들 것인지 생각을 하면 보통 그래서 어떤 욕구가 있든 잠깐 딴 생각이 들어도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그거를 누르잖아요. 그걸 누르고 참고 내가 아내를 생각해서 남편을 생각해서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런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그거를 쉽게 넘어버리는 경우가 많고요. 또 다른 유형은 불안형 애착 증세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늘 누군가 옆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항상 주변의 유혹에 약하고 충동 조절이 잘 안 돼요. 남편을 사랑하지만 자기가 자기 몸이 자기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중심적이라기보다 그런 분들은 또 남편이나 부인은 사랑을 해요. 근데 워낙 이 애착이 많고 또 쉽게 다른 사람의 그 어떤 뭐 부탁이나 이런 거 거절 못하고 쉽게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유형은 이런 사람도 조심해야 되는데 늘 이벤트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새로운 걸 추구하고 그냥 침묵이 있으면은 그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어제 같은 오늘 같은 내일 그거를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늘 뭔가 파티를 해야 되고 늘 뭐 좀 지루한 일상을 못 찾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외도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딱히 바람필 관상 같은 건 그런 거 없나요? 뭐 이런 말 많잖아요. 관상은 과학이다. 저는 이 바람필 관상뿐만 아니라 관상이 과학이란 말을 제가 관상을 잘 못 보는지 몰라도 저는 너무 많이 틀렸어요. 첫인상이랑 관상을 딱 봤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못되게 생겼고 나쁜 사람일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진국인 경우도 있고 또 재판하다 보면은 정말 진짜 세상 좋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거 보다 보면은 내가 이게 관상은 과학이란 말은 못 믿게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뭐 불륜을 쉽게 추단할 수 있는 그런 관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이제 그래서 뭐 예전에 한번 그런 관상이 있는지 챗GPT나 그런 AI에 한번 물어봤거든요. 뭐 별게 다 나오더라고요. 뭐 인중이 어떻고, 뭐 코가 어떻고, 눈이 어떻고, 뭐 입술이 어떻고, 귀가 어떻고. 그래서 저는 뭐 전혀 제 데이터로는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자, 유부남 그럼 유부녀가 본능적으로 좀 끌리는 남자, 여자 유형은 좀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집에서 대접을 못 받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공감을 잘해주고 나를 잘 이해해주고 또 내가 느끼는 아픔에 대해서 잘 위로해주고 그런 공감 능력이 좋은 따뜻한 남자, 부드러운 남자 그런 남자가 사실 모든 여성들이 좋아할 텐데 특히 유부녀들은 그런 상황에 굉장히 끌린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반대는요? 반대요? 여자분들. 여자분들은 근데 남자분들 중에 이제 끌리는 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있습니다. 다음 또 뭐죠? 어떤 사람이 또 있냐면은 아주 자신감 있고 또 안정감 있는 남자, 뭔가 좀 여유가 있는 남자 있잖아요. 뭐 경제적 여유든 뭔가 항상 이제 결혼 생활 하다 보면 좀 찌들고 막 뭐 5,000원 아끼고 막 그러는데 좀 여유 있고 또 마음에 여유 있어서 누군가 자기를 이제 보호해 줄 것 같은 어른 같은 나를 남자. 품어줄 수 있는 푸근하고 안정감 있고 자신감 있는 그런 키사리 아저씨 같은 남자. 그런 남자가 또 인기가 많고요. 마지막으로는 취미 생활이 같고 티키타카가 잘 되고 대화 코드가 잘 맞는 남자. 그게 이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은 대화가 고갈되기 쉬운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잘 맞게 되면은 굉장히 재밌고 그런 이성을 만나게 되면 유부녀들이 굉장히 끌리고 꼭 어떤 뭐 애정행각이나 성관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대화 자체로서도 굉장히 그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게 즐겁고 자꾸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자들은요? 어떤 여성들에게 제일 끌리냐 하면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자를 존중해주고 진짜 남자를 남자로서 내가 저 사람 앞에 가면은 왠지 남자로 대접받는 느낌을 착각일 수도 있겠죠.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그런 여성이면 남자들은 모두 제일 먼저 빠지고요. 두 번째는 좀 자유롭고 안 좋게 표현하면 좀 음탕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좀 섹스 어필하면서도 밝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유부남들이 많이 끌린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은 어떤 자기의 판타지를 충족하는 여성인데 자기가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대단한 여자. 모든 남자들은 사실 어떤 여성을 독차지하고 싶은 정복 욕구 같은 게 있다고 하거든요. 그거를 자극하는 여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여성에게 끌린다고 합니다. 혹시 뭐 바람 잘 피는 직업이나 불륜이 많은 직업 순위 같은 것도 있나요? 사실 저는 그런 직업군을 뭐 알고는 있는데 그거는 특정 직업군을 비방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직업을 언급을 하지 말고 특징만. 특징은 있습니다.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스케줄이 불규칙한 직업. 스케줄이 불규칙한 직업들이 그렇고
두 번째는 약간 뭐 매력 어필이 될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이거든요. 뭐 지위가 높다거나 권력이 높다거나 뭐 그런 직업들이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대인 접촉이 많은 그런 직업. 예. 그냥 짧게 얘기하면 대인 접촉이 많은 직업들, 스케줄이 불규칙한 직업, 그리고 어떤 권력이나 지위, 매력 요소가 많은 직업 요소를 가진 사람들. 근데 우리가 어떤 직업이면은 그런 직업을 추단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작가님도. 예, 그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있는 직업. 바로 떠오른 직업이 아마 여러분 있으실 텐데 그거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바람피는 남편 아내의 사전 징조 뭐가 있을까요? 뭘 좀 징조를 보고 좀 눈치채고 이제 탐색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핸드폰 같은 거를 갑자기 네. 패턴을 변경한다든지 잘 꺼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같이 이렇게 부부가 갈 때 핸드폰 뭐 사실 남의 핸드폰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때가 이제 내비게이션 같은 거 틀 때 내가 지금 뭐 배터리가 다 돼서 당신 핸드폰 이제 내비로 팀앱 같은 거 이제 틀고 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막 되게 주저하고 뭔가 또 설정을 바꿔놓고 이러면 이제 의심이 될 수 있고 다음으로는 이제 옷차림이 갑자기 좀 화려해진다든지 평소 스타일이 아닌 스타일을 자꾸 추구해요. 뭐 속옷을 산다든지 뭐 귀걸이를 새로 한다든지 머리 스타일을 바꾼다든지 그리고 평상시에 안 하던 뭐 쇼핑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의심을 해볼 수 있겠죠. 또 스케줄이 굉장히 일정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뭐 야근해야 된다고 하고 또 뭐 출장을 가야 된다고 그거 아니면 뭐 갑자기 안 치던 뭐 테니스를 치러 나가야 된다고 일정이 갑자기 막 바뀌어요. 그런 경우에는 딱 레이더를 켜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 기복이 좀 심해져요. 제가 이거는 많이 들은 얘기인데 그 유부남 유부녀가 바람을 필 때는 거의 조울증 증세랑 비슷한 증세를 겪는다고 합니다. 진짜 뭐 애인을 만나서 너무 만남이 시작되는 그 연애 초기 그때는 막 조증에 걸린 사람처럼 자기도 모르게 항상 웃고 있어요. 그리고 콧노래를 부르고 다녀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애인이랑 좀 잘 안 되고 그러면은 막 괜히 그 불륜 피해자죠. 다른 배우자한테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이 외모의 변화에 신경 쓰고 핸드폰도 못 만지게 하면서 스케줄도 왔다 갔다 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어쩔 때 가끔 보면은 좀 혼자서 키득거리고 웃고 있네. 또 왜 갑자기 나한테 왜 짜증이야. 이렇게 되면은 거의 99%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맞아요. 평소 패턴과 좀 달라졌을 때. 근데 지금 휴대폰도 얘기해 주셨는데 휴대폰에 사실 요즘 세상 모든 증거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증거들을 보려면 뭐 몰래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그렇죠. 얘기해서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가지고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또 불법으로 몰래 보고 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리고 그게 증거로 취득도 안 된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그걸 안 보면 잡을 수가 없잖아, 근데. 뭐 사실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되게 자연스럽게 뭐 본 것처럼 해야 한다. 본 것처럼 해야죠. 예. 그리고 사실 핸드폰을 볼 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갑자기 자기 핸드폰이 꺼질 수도 있잖아요. 꺼졌는데 동의한 거죠. 잠깐 뭐 검색만 해본다고 하면서 우연찮게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해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이 도청을 하거나 뭐 또 이런 거를 몰래 보거나 이런 거 사실 다 불법이긴 한데 뭐 불법을 조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행위를 했을 때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긴 받거든요. 근데 그 처벌을 감수하고 내가 뭐 벌금을 내던 형사적으로 처벌을 감수하고 그냥 고하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저는 그렇게 고하면 내가 벌금 내고 하면 이 증거는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가사랑 민사는 그게 이제 뭐 100% 증거로 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거의 됩니다. 그 형사에서는 증거 수집이 위법하면은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고 해서 아예 증거가 안 되거든요. 근데 민사나 가사에서는 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의 취사 선택은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 따라서 불법은 불법이고 증거로 될 수 있는 거는 법관이 판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증거로 되고 그 사람은 나중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상담을 오실 때 정말 쓸 수 있는 증거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랑 이혼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증거를 가지고 고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긴 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예 뭐 괜찮습니다. 고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 뭐 100만 원, 20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아주 불법성이 심하면은 뭐 집행유예 실형까지 받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뭐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자기가 뭐 공무원이에요. 아니면 뭐 행정부나 뭐 사법부 공무원이거나 어떻게 보면 형사처벌을 받으면은 모든 걸 잃게 되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절대 그거를 하는 게 뭐 이혼해서 뭐합니까? 자기 인생이 날아가는데 그런 게 아니라 뭐 자영업자분이고 그러면은 사실은 그거는 자기가 이익 형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 아니면 증거가 없는데 내가 억지로 이 사람이랑 사느냐 아니면 벌금 맞고 그냥 갈 그게 것이냐. 아니면 이제 내가 의도하고 휴대폰을 봤다고 하더라도 저 우연찮게 보다가 이거 봤다. 그냥 판사도 사실은 알고 나도 알고 원고 피고도 다 알지만 그렇게 그냥 고집할 수밖에 없는 거네. 그렇죠. 그건 뭐 이제 입증의 문제니까요. 그거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받고 불법적으로 취득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수사기관에서 입증해야 되는 거, 네. 고소인이 또 고소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흥신소 같은 거 붙이면 이제 모텔 앞에서 나오는 거 찍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뭐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불륜 배우자 피해자가 찍겠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그 사진을 이제 돈을 주고 받고 할 텐데 사실 그걸 누가 찍은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찍은 거다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그렇게 둘러대는 경우가 많죠. 많죠. 예. 사실은 흥신소를 고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거든요. 탐정업이 있기 때문에 고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닌데 그 사람들의 행위가 불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남을 몰래 촬영하거나 이런 거는 안 되니까. 그냥 단순한 미행 정도는 불법이 아닌 범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조절하면서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가 되는 증거들도 부정행위를 밝히는 정도의 정황으로 쓸지 아니면 이걸 진짜 재판부에 낼지 이거는 뭐 소송 전문가랑 상의하셔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